연구 학회 저널에 발표된 연구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후 근육은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고 10년이면 4kg 정도의 근육이 몸에서 빠져나간다. 근육 손실은 39세부터 가속화되어 65세에는 약 25에서 35%, 80에서 90세에는 50% 이상 감소한다. 나이가 들어 기운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순리다. 그러나 생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 의학의 발달로 인간은 더 오랜 삶을 꿈꿀 수 있게 되었다. 100세 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현대인에게 더없이 중요한 건 바로 이동성 내재 역량이다. 다른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기구에 의지하지 않고 내 몸 스스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를 짚어보아야 할 때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임에 대한 욕망은 커집니다. 움직임이 젊음의 특권처럼 생각되어서 그럴까요? 아마 갖지 못한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일 겁니다. 반면 젊을 때는 자신의 몸이나 활동력을 인지할 겨를이 없습니다. 활동력은 왕성한데 반해 일상에 쫓겨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때쯤 비로소 움직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동성 내재 역량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대 수명은 100세를 넘어서고 있는데 70세부터 다리가 떨려 집에 틀어박혀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이동성 내재 역량은 쉽게 말해 내가 원할 때 오로지 내 힘으로 원하는 곳에 가고 세상 속에서 활기차게 부딪히며 지낼 수 있는 힘을 가리킵니다. 그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력입니다.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걷고 뛰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용기 역시 근력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젊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리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전에는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은행 잔고처럼 운동하지 않아도 몸에 근력이 쌓여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세월을 흘려보내며 근육을 탕진합니다. 그러다 결국 몸이 허약해지고 통증에 시달리며 질병에 걸리게 되지요. 지금 혹시 비만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비만 프로그램은 근육을 살리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대사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나요? 근육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노쇠하고 매사에 힘이 듭니까? 이제라도 근력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건강한 근육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레이스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연금처럼 근육 리셋입니다. 오래 살려다 일찍 죽는다. 이렇게 운동하면 노화가 빨라지고 무릎 다 망가집니다. 만보 걷기가 주는 거짓 환상. 인간은 걷는 동물이다. 걸음마를 떼면서부터 걷기 시작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걷는다. 걷기는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기도 하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 과정에서 중요한 펌프 기능을 담당하며 심장을 보조한다. 걷기는 1시간 동안 평균 305칼로리 정도를 소모하고 혈당과 중성지방을 낮추며 염증 수치를 줄이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든다. 걷는 동안 정신적으로도 우리는 매우 즐거워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걷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 두 발 걷기의 중요성은 모두 알고 있지만 평생 걷기 위해 어떤 근육을 단련해야 하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주먹구구식으로 걷는 데만 집중한다. 요즘 하루 만보 걷기라는 기준을 세우고 걷는 사람들이 많은데 몇 보를 걷느냐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 만보 걷기라는 잘못된 신화에서 벗어나라. 최근 들어 조금씩 인식이 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하루 만보 걷기의 효과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만보 걷기는 일본의 한 시계 업체가 도쿄올림픽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할 때 만보계를 출시하면서 만든
허망한 신화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까지 유입되어 하루에 10,000보를 걸어야 뭔가 채워지고 건강해진다는 신념이 자리 잡았다. 실상은 일만을 뜻하는 만자가 일본 문자로 걷는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일 뿐이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10,000보를 걷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굳이 10,000보를 채우느라 무리해서 걸으면 오히려 뒤탈이 나기 십상이다. 특히 장년층 이후에는 너무 오래 걷는 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뼈와 뼈를 완충하는 무릎 연골은 무리한 운동으로 쉽게 손상되는 한편, 한 번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는다. 또 무리한 걷기는 족저근막염을 초래하기도 한다. 의사들은 하루 평균 걸음수로 5,000보를 권장한다. 이 이상만 걸으면 건강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국제학술지에 걷기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8,000보만 걸어도 사망률이 크게 내려간다는 내용이다. 연구 실험 참가자 3,100명의 하루 걸음수와 10년 후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8,000보 걸은 사람의 사망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4.9% 낮게 나타났다. 일주일에 3에서 7일을 걸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16.5% 감소했다. 이 연구 결과는 일주일에 단 며칠만 걸어도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근육을 의식하며 운동해야 효과가 배가 된다. 근린공원이 많아지고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공원을 걷거나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들 대부분은 맑은 공기도 마시고 운동도 하니 근육에 도움이 되겠지. 땀 흘리며 달리지 않아도 안 걷는 것보단 낫겠지 하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빠른 근육이 소실된다. 내 몸에 근육이 빠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계단도 빠르게 오르고 스쿼트도 빠르게 하고 팔 운동 하나를 해도 위아래로 빠르게 움직이는 운동을 해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느리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자. 빠르고 활기차게 움직여야 근육이 살아난다. 꽃밭을 구경하거나 상념에 젖어 천천히 걷는 것은 근력을 키우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운동할 때는 운동에만 집중해야 한다. 내 두 발이 어떻게 땅에 닿는지, 두 팔은 어떤 각도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느껴야 한다. 척추는 바르게 펴져 있는지, 아랫배와 엉덩이, 고관절 등이 걸음걸이에 따라 어떻게 자극을 받는지 의식하며 운동해야 제대로 된 운동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제대로 걷기만 하세요. 수명이 10년은 늘어납니다. 바른 자세와 속도를 몸에 익혀야 효과를 본다. 걷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 반듯한 자세로 걷지 않으면 허리와 다리 등 온몸의 관절이 충격을 받아 몸이 상하고 운동 효과 역시 확연히 떨어진다. 기운 없이 천천히 걷는 것 역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날 나가 걸어도 근력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다면 자신의 걷는 자세를 돌아봐야 한다. 제대로 걸으면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단 걸음수에 집착하기보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바르게 걷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먼저 키가 평소보다 2cm 더 커졌다는 느낌으로 마치 공중에서 누가 나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으로 상체를 똑바로 세운다. 등을 바르게 편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고 시선은 15m 앞 정면을 향한다. 보폭은 의식적으로 넓게 평소보다 10cm나 못해도 5cm 정도 앞으로 더 나간다는 느낌으로 걷는다. 이때 발을 앞으로 힘있게 내딛는 것이 포인트다. 상체를 곧게 세우고 발을 앞으로 10cm 더 내딛기만 해도 젊고 건강한 걸음걸이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몸통을 중심으로 왼쪽 어깨와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빠지는 자연스러운 회전을 만들며 걷는다. 이렇게 하면 몸 전체 근육이 사용되면서 근육 간 협응력이 좋아져 더 쉽게 오래 걸을 수 있다. 다리는 11자를 유지하면서 발끝은 지면을 차듯이 전진하고 발이 바닥에 닿을 때는 발 뒤꿈치부터 착지한다. 팔꿈치는 약 90도로 구부려 가볍게 주먹을 쥔 채 걷는다. 본격적인 걷기 운동은 시속 6.5에서 7km 정도 되어야 하지만 걷는 목적에 따라 그리고 걷는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진다. 숨이 살짝 차고 땀이 날 정도로 걷는 것을 권하며 걷기 전에 고관절이나 무릎, 발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올바른 걷기 자세. 키가 평소보다 2cm 더 커졌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똑바로 세운다. 배는 힘을 주어 당기고 등을 곧게 편다. 턱은 몸쪽으로 가볍게 당기고 시선은 15m 전방을 주시한다. 양손은 달걀을 쥔 모양으로 가볍게 말아준다. 두 팔의 팔꿈치는 약 90도로 자연스럽게 구부린다. 팔과 어깨를 자연스럽게 앞뒤로 움직인다. 다리는 11자로 무릎 사이가 스치는 느낌으로 걷는다. 숨은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다. 잃어버린 근육 되살리는 6가지 전략. 원리를 모르면 길을 잃는 근육 투자. 문제는 항상 잘못된 상식에서 시작된다. 특히 운동에 있어 잘못된 상식은 부상이나 질병, 심하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니더라도 노력한 만큼의 운동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우도 흔히 생긴다.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잃어버린 근육을 되찾고 120세까지 갈 생존 근육을 채우려면 근육의 특성을 이해한 후 정확한 방법으로 운동을 해야 한다. 어떻게 근육을 움직여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근육을 자극해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운동해야 부상 없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알아야 체력 가난에서 벗어나 근육 부자로 거듭날 수 있다. 근육은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 충분한 휴식 및 회복으로 만들어진다. 세계보건기구와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는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4번, 하루 40분이라는 운동 공식을 권하고 있다. 근육 운동으로는 흔히 근력 운동으로 알려진 저항성 훈련이 효과적이다.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저항 밴드를 이용해 근육을 키우는데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점진적으로 과부하를 주면서 진행한다. 운동의 강도와 횟수, 시간 등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점진적 과부하 원리는 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피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근육량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규칙적인 운동 패턴을 만드는 것이 좋고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과도한 훈련은 피한다. 기저질환 등의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의해 적절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충분한 칼로리와 영양을 갖춘 식사가 필요하다. 현미, 보리, 퀴노아 등 양질의 복합 탄수화물과 고단백의 단백질, 견과류와 아보카도 등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단을 섭취한다. 운동이 끝난 뒤에는 몸이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물을 충분히 섭취해 몸속 수분을 유지하고 수면 전후에 근육의 이완을 돕는 스트레칭을 한다. 전략 1. 근육을 자극하라. 우리 몸의 큰 섬유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목에서 발목까지 이어진 하나의 밴드라고 생각하고 근육을 전체적으로 늘렸다 당기기를 반복하며 자극한다. 이는 근육보다 신경을 자극하라는 의미다. 근육을 자극할 때는 근육의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 지점을 손으로 만져보고 누르고 당기고 압박한다. 근육을 비틀고 흔들고 늘렸다 끌어당기기를 반복하며 자극한다. 연습 3마 팔의 근육을 먼저 자극해보자. 손목과 팔꿈치 사이에
어떤 근육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손으로 만지면서 당겨보고 비틀고 흔들어 본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근육을 자극한다. 그런 다음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자극을 전신 근육에도 적용해보자. 운동 전 근육 깨우기. 근육 안에 있는 신경세포는 안테나다. 다양한 자극을 기상나팔로 사용해 근육을 깨워 근섬유를 동원한다. 근섬유는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반응한다. 근육을 깨우지 않고 중량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부상의 위험이 있다. 냉온 찜질. 온도에 민감한 근섬유를 깨우는데 찜질은 매우 유용한 도구다. 뜨겁거나 차가운 찜질팩을 활용해 근육을 자극하면 감각신경을 뇌로 전달하는 통로가 활짝 열린다. 전략 2. 근육에 집중하라. 운동할 때는 자신이 모든 부위의 근육을 사용하며 움직이는지 스스로 가늠해 봐야 한다. 근육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움직임을 인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감각에 집중할수록 근육을 동원하는 능력이 좋아진다. 예를 들어 팔을 밀었다 당기는 동작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팔의 근육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과정을 풍선에 바람을 훅 불어넣었다 빼는 것처럼 에너지가 이동하는 흐름을 상상하면서 운동하면 그냥 음악을 들으며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푸시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동작을 한 번씩 할 때마다 각각의 근육에 집중해보자. 한 번은 상완 이두근에 집중하고, 한 번은 오른쪽 가슴에 집중하며 다음번엔 왼쪽 가슴에 집중하고, 또 다음번엔 손가락에 집중해서 운동한다. 하나의 동작을 할 때 사용되는 근육을 5개 정도로 나눠 집중해본다. 그러면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근섬유 동원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운동 효과가 배가 될 뿐 아니라 부상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전략 3. 근육을 먼저 늘려라. 앞에서도 언급했듯 근육을 키우려고 하면 대부분 가장 먼저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용한 수축 운동을 떠올린다. 하지만 근육은 수축보다 느리는 것이 먼저다. 늘어나지 않는 근육은 수축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육을 자극하고 깨워 수축에 대비해 늘려주는 것이 근육 운동의 시작이다. 그런데 근육을 늘리라고 하면 대개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떠올려 몸을 길게 늘린 후 버티는 데 집중한다. 하지만 근육을 늘리는 운동을 할 때는 정적으로 버티면서 늘리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길게 늘려서 버티는 동작은 오히려 근육에 긴장감을 더해 딱딱하게 만들기 쉽다. 예를 들어 계단 오르기를 할 때도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계단의 발 앞부분을 걸치고 서서 발 뒤꿈치를 아래로 끌어내려 3초 동안 느리고 1초 동안 버틴 후 2초에 걸쳐 올라온다. 312 운동으로 이 동작을 리드미컬하게 연결해서 반복하면 6초 내내 버티고 서 있는 것보다 근육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다. 근육 늘리기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략 4. 온몸으로 버텨라. 근육 운동을 할 때는 온몸을 사용해야 한다. 길을 걸을 때를 생각해보자. 우리는 발로만 걷지 않는다. 발가락 하나하나부터 발목, 무릎, 고관절, 척추, 경추, 두 팔까지 온몸을 움직여 걷는다. 근육 운동을 할 때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한다. 까치발 하나를 들더라도 발 뒤꿈치만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 허리 등 심지어 얼굴 근육까지 모두 동원해야 제대로 된 근육의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플랭크 동작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팔로만 버티는 게 아니라 몸통과 다리를 거쳐 발끝까지 힘이 갈 수 있도록 전신으로 버텨야 한다. 이렇게 자극이 전신으로 퍼져야 온몸의 근육이 유기적으로 작용해 근력을 만들어낸다. 어떤 동작을 하더라도 근육을 부분적으로 쓰지 말고
온몸을 다 써서 버텨야 한다. 심지어 눈 근육, 귀 근육까지 다 써야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전략 5. 리듬감 있게 수축하라. 힘이 넘치는 건강한 근육은 덩치가 크고 둔한 근육이 아니라 근육의 사이즈가 작아도 예민하고 빠른 근육이다. 모든 근육이 본래 생긴 자신의 모양과 특성을 유지하며 순발력 있게 작동해야 제 기능을 다하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다. 민감하고 빠른 근육을 만들려면 운동을 할 때 리듬감 있게 움직이며 반동을 이용해 근육을 수축하는 것이 포인트다. 리듬감 있게 다양한 각도로 수축하며 모든 각도에서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만들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 각각의 근육이 섬세하게 작동하며 서로 협응력을 발휘해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근력을 강화할 수 있다.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한다. 그간의 운동 프로그램은 무게와 횟수 기반 운동으로 10회 3세트 반복하라와 같은 방식이 상식으로 여겨졌다. 이런 식의 접근법은 빠른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혈액이 없는 근섬유를 계속 움직이게 해서 빨리 지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발상을 전환해 시간 기반 운동으로 바꿔야 한다. 30초 1분 동안 20에서 30회 반복과 같이 무게가 아니라 지속 시간에 중점을 두자. 이 방법으로 운동하면 생활 근육, 즉 혈액이 많은 느린 근섬유를 사용하게 되어 훨씬 덜 지치고 꾸준히 할 수 있다. 적은 무게로 오래 반복하는 방식이 항상 옳다. 3분 정도 길이의 경쾌한 음악을 틀어놓고 한 곡이 끝날 때까지 반복하면 운동 효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전략 6. 이웃 근육과 함께 움직여라. 근육은 혼자서 일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신의 근육이 기능적으로 함께 쓰일 수 있도록 움직임의 전체 가동 범위를 고려해 모든 근육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특정 부위에만 힘을 주거나 고립시켜 움직이는 방식은 운동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운동이 끝난 뒤에도 경련이나 피로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예를 들어 어깨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어깨 관절을 둥글게 덮고 있는 삼각근이 팔을 외전시키는 주동근이라면 내전시키는 등 근육인 광배근은 기랑근이 된다. 이때 목과 양쪽 어깨를 덮고 있는 상부 승모근은 외전을 돕는 안전근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삼각근 아래에 있는 소원근은 어깨의 외전이 일어날 때 외전 자체가 너무 과하지 않도록 중립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어깨를 돌리는 한 동작을 하더라도 어깨 위아래로 연결된 근육이 함께 움직인다. 운동 전후 컨디션 관리법. 운동 전 충분한 준비 운동과 컨디션 관리.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팔 벌려 뛰기나 가벼운 달리기 같은 동적인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다. 10분가량 가볍게 뛰는 식의 준비 운동을 하면 온몸의 혈류량이 늘어나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근육이 충분히 늘어난 상태가 된다. 이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또 반드시 자신의 체력 수준과 컨디션을 체크해야 한다. 열이 나거나 피로가 심하거나 설사, 감기, 관절 이상 등 평소와 다른 증상이 느껴지면 운동을 하지 않는 편이 좋다. 특히 숙취가 심할 때는 운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흔히 술 마신 다음날 하는 운동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그릇된 생각이다. 대부분 전날 마신 알코올 성분이 운동을 통해 땀으로 배출되어 숙취가 해소되고 몸의 독소 역시 빠르게 제거된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알코올은 간에서 해독한다. 운동으로 해독하는 알코올의 양은 미미하다. 따라서 운동으로 숙취를 풀겠다는 접근은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이다. 오히려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운동을 하지 않고 쉬는 게 좋다.
술로 인해 신경이 둔감해져 평소처럼 무게를 늘리거나 무리하면 부상의 위험이 커진다. 또 근육 자체가 피로해져 운동 효과가 떨어진다. 근육 회복량 역시 감소하고 위나 장에 무리가 더해져 소화불량을 유발하기도 한다. 운동 전 수분 섭취는 가급적 순수한 물을 섭취한다.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면 오히려 몸속에 수분이 빠져나간다. 또 운동 직전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위가 팽만해져 거북함을 느끼기 쉽다. 운동 시작 2시간 전쯤에 400에서 600ml를, 운동 시작 15에서 30분 전에 300에서 500ml의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다. 운동 중 자신의 체력에 맞춰 즐겁게,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운동을 하면서 체력과 컨디션에 맞춰 운동량과 강도를 조절한다. 운동을 잘하지 않던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그 끝은 대부분 좋지 않다. 운동한 다음 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통증과 알배김을 경험할 수 있다. 심하면 횡문근 융해증으로 병원 신세를 질 수도 있다. 그러니 무리해서 운동량을 늘리거나 강도를 높이기보다 그날 컨디션에 맞춰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게 좋다. 운동기구를 사용할 때는 자신의 체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고 한 부위만 계속하기보다 부위별로 다양한 운동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쉬기가 힘들거나 통증, 불편감 등 이상 증세가 느껴지면 즉시 중단하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 고혈압이나 심근계 질환자의 경우 관절이나 뼈 부위에서 고통이 느껴질 수 있으므로 너무 무거운 중량은 피하는 것이 좋다. 식사와 운동의 간격은 1에서 2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식사 직후에는 소화 작용으로 인해 근육이 혈액을 충분히 공급받기 어려워 운동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복부에 불쾌감이 느껴질 수도 있다. 운동 중 수분 섭취는, 운동 중에는 몸에서 전해질과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분 섭취가 필요하다. 하지만 갈증을 느낀다고 다량의 수분을 섭취하면 위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운동 중에는 100에서 150ml 정도를 15에서 20분 간격으로 나눠 마신다. 운동 후 스트레칭과 따뜻한 샤워로 근골격계 피로해소, 그날의 운동을 마무리하는 정리운동, 쿨다운 역시 매우 중요하다. 쿨다운은 인체 각 기관과 조직의 생리적 작용을 안정시키고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때 스트레칭이 큰 도움이 된다. 몸의 각 부위를 느리고 돌리면서 활동이 가중된 근육의 자극을 천천히 줄이고 근육 운동으로 쌓인 피로물질인 젖산의 제거 속도를 높여 회복을 돕는다. 스트레칭은 유연성을 높이는 효과도 뛰어나다. 운동 후 따뜻한 물로 하는 샤워 역시 근골격계의 피로 회복에 그만이다. 간혹 찬물로 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찬물 샤워는 급격한 혈관 수축을 일으켜 혈압이 상승하거나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으니 피한다. 운동 직후 식사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최소 30분 정도의 시간차를 두어야 한다. 운동 후 근육통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통 운동이 끝난 직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다음날 아침부터 근육통이 시작된다. 이를 예방하려면 운동이 끝난 후 10분 이상 마사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운동 후 수분 섭취는 땀으로 많은 양의 수분과 전해질이 빠져나간 상태이므로 충분한 양의 수분을 보충한다. 운동 후에 마시는 물의 양은 특별히 제한할 필요 없이 충분히 섭취해도 괜찮다. 장시간 운동을 하다 끝냈다면 스포츠 음료나 과일 주스 등으로 당분을 채우는 것도 좋다. 잠만 잘 자도 근육은 회복된다. 수면이 부족하면 쉽게 살찌고 근육이 소실된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지방은 그대로인데 근손실이 발생한다.
근육 회복이 더뎌지고 코르티솔을 포함한 여러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가 증가하면서 글리코겐 합성이 감소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이 증가해 체내 염증이 쉽게 발생한다.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도 혼란이 오면서 운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칠 가능성이 커진다. 잠은 식욕에도 영향을 준다. 제대로 잠을 못 자면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인 렙틴은 줄어들고 반대로 허기를 느끼는 그렐린이 활성화하면서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 렙틴은 체지방을 소모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잠을 못 자면 그 불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잠을 못 자면 근육이 사라지고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한다. 제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도 소용이 없다.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은 성인의 경우 7시간에서 8시간, 어린이는 9시간에서 10시간이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들고 규칙적으로 일어나야 신체 리듬을 유지하기 좋다. 잠자리는 깨끗하고 잘 정돈된 쾌적한 환경으로 마련한다. 침실의 온도와 습도 조절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숙면을 위한 침실 온도는 겨울에는 섭씨 16도 이상, 여름에는 섭씨 26도 이하가 적절하며 습도는 계절과 관계없이 50에서 60%를 유지해야 좋다.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몸의 긴장을 푸는 스트레칭을 하면 숙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카페인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다. 카페인은 뇌의 각성 상태를 높여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도 자제한다. 어두운 상태에서 눈이 인공 불빛에 노출되면 수면 시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억제해 불면증에 시달릴 수 있다. 성인병과 암까지 잡는 근육 호르몬. 우리가 근육을 만들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근육 호르몬 마이오카인에 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는 수많은 호르몬이 만들어진다. 그중 마이오카인은 인체가 근력 운동을 하면서 근육에 피로감이 생기면 분비된다. 이 호르몬 역시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며 뇌로 전달돼 기분을 좋게 만들고 우울증 증상을 감소시키며 인지 기능을 촉진한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도 크다. 혈중 포도당 수치를 낮추고 지방간염과 지방간, 당뇨, 대사증후군까지 개선한다. 뿐만 아니라 염증 물질을 제거하고 지방을 분해한다.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장혈관 세포를 증가시켜 심장 조직을 회복시킨다. 또 내장 지방을 줄이고 피부를 좋게 만들며 췌장과 간, 혈관, 뼈 등 다양한 장기에 영향을 줘 더욱 건강한 몸을 만든다. 많은 현대인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에 대해 이렇듯 드라마틱한 효과를 발휘하는 존재는 일찍이 없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 마이오카인은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낮출 뿐 아니라 암세포가 자라는 데 필요한 에너지원을 없애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대사항암제로도 활용된다. 여러 종류의 마이오카인을 동시다발적으로 분비시키는 건 운동뿐이다. 우리 몸을 지키는 힘 역시 근육에서 나온다는 방증이다. 평소 특별히 아픈 부위나 지병이 없다면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해 몸을 건강하게 지켜내야 한다.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스쿼트, 플랭크 같은 무산소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몸속 호르몬이 제대로 반응하고 잘 분비되도록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열쇠가 근육이기 때문이다. 지금 바로 근육 투자를 시작해야 합니다. 질 좋은 근육에 대한 투자가 질 좋은 삶을 만든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근육이 약해지기 전에 관리를 시작해야 성공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신의 근육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찾으셨나요? 마지막으로 아프지 않고 오래 살려면 딱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이런 음식은 믿고 걸으세요.
뭘 먹는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혈당 관리입니다. 식사 후 혈당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가? 다시 말해서 공복 혈당도 중요하고 그동안 얼만큼 일반적인 평균 혈당 레벨이 높았나를 측정하는 당화혈색소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심혈관 질환 혈관 건강과 관련해서 특정한 음식 섭취 후에 얼마나 급격하게 피크 혈당이 확 올라가는가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확 올라가지 않도록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먹는 법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지방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 먹는 것입니다. 식사 순서를 지켜서 혈당 피크를 최대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 2시간 내지 3시간 뒤에 혈당이 얼만큼 제자리로 떨어지나 이것도 봐야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올라갔다가 2시간, 3시간, 4시간이 지나도 아주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이미 당뇨병은 아니어도 당뇨 전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당뇨 전 단계는 몇 년 뒤 당뇨병으로 갈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를 목표로 음식물을 현명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혈당을 올리는 설탕, 흰쌀밥은 독입니다. 특히나 배고픈 상태에서 갑자기 쌀밥 한 숟갈을 입에 넣고 그 다음에 반찬을 먹는 것보다 배고파도 채소나 고기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쌀밥을 드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흰쌀밥보다는 현미가 좀 혈당 피크가 덜 나오기 때문에 저는 현미를 권장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음식을 골라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루 중 무얼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입니다. 음식은 우리 신체 리듬에 맞춰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잠을 푹 자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밤 10시에 잔다 그러면 6시에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6시부터 식사해서 7시에 끝나면 11시부터 주무셔야 합니다. 11시부터 7시간에서 8시간 주무시는데 이 패턴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리듬과 식사가 신체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식은 진짜 안 좋습니다. 8시에 식사 끝내고 10시에 잔다, 배부르니까 빨리 잔다고 해도 잠이 깊이 안 듭니다. 위장이 굉장히 에너지 많이 써서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위장이 비워진 상태에서 공복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그래야 깊이 잘 수 있습니다. 잠을 깊이 못 자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꼭 주무시기 전에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드시는 겁니다.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알코올이 각성제 역할을 합니다. 밤새 술 마셨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알코올 섭취하면 잠이 안 옵니다. 아닌데 술 한 잔 먹으니까 잠이 좀 오던데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건 술 취하는 초반에만 잠깐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술 한 잔 먹고 주무시면 술 취해서 주무셨다가 새벽에 깬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 주무시기 전에 술을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한두 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게 건강에 진짜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하시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아침은 드시지 마세요. 아침 먹지 말라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아침을 챙겨 먹는 것이 언제부터 생긴 줄 아시나요? 20세기에 들어와서 9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공장 노동자, 사무실 노동자가 생긴 이후에 생긴 겁니다. 그때 토스트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을 위해서 재미란 게 생겼습니다. 당분을 범벅해서 혈당을 확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영국 공장 노동자들이 하던 것인데 그게 아침으로 발달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원하게 오렌지 주스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혈당이 팍 오릅니다. 그런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꼭 아침을 드셔야 되면 계란이나 아보카도 같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간헐적 단식을 해야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공복이 12시간만 돼도 세포 자가포식 현상이 생깁니다. 세포 자가포식은 몸에 열량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내 몸 세포를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확보합니다. 지방세포일 수도 있지만 단백질 지방,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그 장기 세포들을 분해해버립니다. 그런데 근육세포는 잘 분해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체가 굶으면 운동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육세포는 안 건드리고 다른 세포를 건드려서 스스로를 잡아먹습니다. 정말 우리 신체는 매우 똑똑합니다. 낡은 세포, 노화된 세포, 기능이 떨어진 세포를 먼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세포 자가포식을 자꾸 하면 젊어집니다. 신체 기능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도 잘 돌아가게 되겠지요. 치매 예방도 됩니다. 12시간 만에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2시간이 지나서 16시간까지 한 4시간 동안 자가 포식이 일어난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한다. 그때는 진짜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다만 순서는 지켜주세요. 탄수화물을 나중에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또 마음껏 드세요. 하루 2끼를 마음껏 드세요. 그러면 평소 드시던 하루 3끼 먹던 열량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즐겁게 맛있게 다 드실 수 있습니다. 굶을 필요 없습니다. 열량 소비 줄일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길까요? 젊어지고 체지방률이 쭉쭉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육량은 올라가는 걸 느낄 겁니다. 간헐적 단식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72시간, 48시간 단식을 하면 세포 자가 포식 현상이 더 많이 생기겠죠. 여기서 재밌는 최근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12시간 만에 자가 포식 현상이 생기려면 평소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하죠. 운동을 안 하신 분은 36시간 굶어야 자가 포식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단식의 효과를 올리는데도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운동하기 싫으시면 딱 한 가지만 알아두세요. 운동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건강은 미토콘드리아와 매우 관련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도 늘고 미토콘드리아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기능이 좋아집니다. 제가 강조하는 운동 중 하나는 존투 운동입니다. 젖산 역치를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젖산이 쌓인다. 젖산 때문에 통증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젖산은 통증을 완화시키려고 분비되는 물질이고 거기서부터 또 에너지도 나옵니다. 젖산은 좋은 겁니다. 그 젖산이 쌓인다는 건 내가 운동할 때 내가 사용하는 산소량보다 들이마시는 산소량이 부족할 때, 즉 내가 내 몸에서 심폐 기능을 처리하고 공급하는 산소량은 이만큼인데 지금 당장 근력 운동에서 써야 되는 산소가 이만큼이다 하면 산소 부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숨이 차게 됩니다. 그런데 존투 트레이닝은 이걸 맞춰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산소를 이만큼 들이마시는데 딱 산소를 쓸 만큼만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존투 트레이닝입니다. 그러면 그만큼이 얼만지 어떻게 하느냐를 정확하게 따지려면
젖산 역치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장비도 복잡하고 병원 가서 하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체 방법이 있습니다. 심박수로 측정하는 겁니다. 최대 심박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220 빼기 나이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0세면 220 빼기 나이. 그러면 170이 나옵니다. 그 최대 심박수에 곱하기 0.65 또는 0.75를 하면 심박수가 나옵니다. 110이나 120이 나올 겁니다. 그 심박수가 대략적인 존투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유산소 운동을 30분, 40분 하는 겁니다. 운동을 평소에 안 하는 분들은 좀 빨리 걷기만 해도 바로 한계가 됩니다. 평소 운동을 안 하신 분들은 좀 빨리 걷는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좀 하신 분들은 이게 운동되는 거야 할 정도로 천천히 달리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심박수를 알려주는 스마트워치든 아니면 헬스밴드가 있으면 좋습니다. 저렴한 것도 많습니다. 심박수는 다 웬만큼 정확하게 측정을 합니다. 그걸 하나 구입하셔도 좋습니다. 모바일 기기로 내 심박수를 봐가면서 30분 이상 심박수가 유지되게 존투 트레이닝을 하시고 끝날 때 심박수를 한번 올려주는 정도로 하면 좋습니다. 이런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올라가고 여러분의 체력이 놀랄 정도로 좋아질 것입니다. 한두 달만 해보세요. 엄청 좋아집니다. 그리고 존투 트레이닝을 하는 동안은 달리기, 명상 같은 걸 하셔도 좋습니다. 실내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해도 되고 밖에서 달리기 하면서도 해도 되고 러닝머신 뛰면서 하셔도 됩니다.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존투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